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12회에 걸쳐 진행한 한국 근대 조선산업 100년의 역사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대 조선산업은 한말 개항장에 들어온 일본인 조선업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흥선대원군의 서양기선에 대한 제작 시도 등과 같은 근대 조선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본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그런 기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제 시기 근대 조선산업의 발전은 한참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한말 들어온 일본인 조선업자들의 조선소에서 엔진 개발과 동력선 건조가 시도되었지만 절대적으로는 일본 조선산업의 시장이자 일본 중고선박의 배출지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근대 조선산업의 상징인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철광선과 이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선대나 독, 크레인 등의 조선시설을 갖춘 대형 조선소의 탄생은 1930년대부터였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이때 건설된 조선중공업, 방어진 조선소, 조선조선 철공소 등이 이런 조선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기 전쟁에 필요한 선박의 대량 건조를 위해 실시한 전시계획조선은 이들 조선소가 시설 확충과 기술 축적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조선소였던 조선중공업은 2000톤급 화물선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일본인들은 물러갔으나 이들 조선소들은 약간의 한국인 기술자와 기능공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이들 일본인이 남기고 간 조선소들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선박은 일제 시기와 비슷하게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 중고선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이 물러가면서 발생한 자본 기술적 단절을 극복하기 힘들었다는 것과 함께 이를 보완할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태도가 적극적인 조선소의 부응이라기보다는 일본과의 전후협상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을 그대로 보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립되면서 기간산업의 관점에서 일제가 남기고 간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조선산업의 부흥이 시도되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거대 자본이 필요한 중공업을 담당할 민간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대신 나서야 할 국가 역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기간산업 육성에 당위성은 있었으나 필요한 선박은 저렴한 외국 중고선 도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 이유입니다. 조선소들은 일감이 없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무리를 해서라도 조선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6.25 전쟁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 수송에 일본 선박들이 대규모로 동원되면서 국내 연안 각 항구를 일장기를 달고 누비고 다니게 되자 여론이 악화되었고 반일을 반공과 함께 국시로하는 이승만 정권을 자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일본 선박의 대체 필요성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수입 대체적 관점에 조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계획조선 정책이 만들어지고 주요 조선소에 대한 시설 확충 및 금융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조선장려법 등의 지원법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기 조선산업 육성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자금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의 미약한 재정 능력으로 볼 때 계획조선처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은 원조 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조 자금 조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기조와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과 이승만과
한국 국민의 반일 정서보다는 한국 정부 재정을 안정시켜 투입되는 원조 자금을 줄이는 것이 보다 중요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역시 조선산업 육성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조선산업 육성 기조는 국가주도, 계획조선, 대한조선공사 정상화를 통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 정책은 정부가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장려법에서 조선공업진흥법으로 이어지는 국내 선박건조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의 틀은 1960년대까지 정비되었지만 이에 기반한 실제 집행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유였고, 그나마도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지원이 약화된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이렇듯 해방 후 1960년대까지는 대한조선공사로 상징되는 일제가 남긴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수입대체 관점의 조선산업 육성을 국가주도로 진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한국 조선산업은 수출 전문 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도 이승만 정권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보다는 닉슨 독트린으로부터 시작되는 안보 문제의 대두였습니다.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군수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이 급하게 입안되고 거기에 조선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의 담당자는 정주영의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원을 받는 데 실패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유럽의 차관과 기술을 도입하여 현대중공업 건설에 성공하고 대형 유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선 건조에 성공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거의 전적으로 해외 조선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 전문 산업 한국 조선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수출선 건조를 통해 조선소를 성장시켜 보겠다는 발상은 정부에 의해 시작한 사업에서 생존을 모색한 기업의 전략에서 나온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전략이 성공하자 박정희 정권은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함께 6대 전략적 육성산업에 조선산업을 넣고 현대중공업과 같은 수출성 건조 전문의 대형 조선소들을 대규모로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현재의 빅3 조선소가 탄생하게 된 기원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 찾아온 석유위기로 세계 유조선 시장이 사라지면서 이런 정부의 계획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73년 석유위기로부터 시작한 세계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은 1970년대 말의 제2차 석유위기, 소련의 아프간 침공 등을 겪으면서 1980년대에도 이어졌고 1987년은 1978년에 버금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기 불황의 상황에서 세계 선진 조선 국가들이 강력한 구조조정과 조선산업 회생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산업만 유독 오히려 설비를 확장하는 한편 정부도 지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정부의 잘못된 세계 조선시장 경기 예측이 우선 지적될 수 있고 일본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킬 뾰족한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과 국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의 각종 특혜, 금융지원을 통해 파산한 조선소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980년대 말 대우조선 사태로 시작한 정부의 합리화 정책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메우며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산업합리화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절정기이자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의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입니다. 불황기 설비 확장에는 정부의 강권에 의해
조선산업에 진출한 재벌 기업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 그것도 대부분 차관 등의 빚을 내어 조선소 건설에 투자한 국내 재벌들은 재벌그룹 전체에 사활이 걸린 것이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더라도 세계 선박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확장과 기술 개발에 노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90년대 이후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와 같은 환경 문제 등으로 세계 조선 경기가 극적인 호황으로 접어들었을 때 불황기 최신 설비로 시설을 확장한 한국 조선산업은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조선산업은 근대 조선산업을 한국에 이식했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국 근현대사, 조금 구체적으로는 한국 근현대 경제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조선산업 10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적 의미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일제시기 공업화와 관련하여 비록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것이었지만 근대 조선산업의 이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방으로 이들 일본인들이 물러갔을 때 그들이 남긴 조선소만으로 자본과 기술적 공백을 메우기는 힘들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조선소들을 가지고 국가주도 조선산업 육성을 시도했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을 의욕적으로 시작한 박정희 정권조차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공업화 유산이 조선산업의 사례에서는 그 역할과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국면은 1970년대 현대중공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조선소의 건설과 수출 전문 산업으로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직접적인 계기가 경제가 아닌 안보적 요인에 의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의 시작은 사실상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산업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빅3 조선소가 모두 이 시기에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역할도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역사가 인과관계와 필연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우연이라는 요소도 크게 작용함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학문이라고 전제할 때 한국 근대 조선산업의 역사는 특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6.25 전쟁이 휴전으로 기결되었을 시점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통해 현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 원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증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근대화의 역할,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경제개발, 최근 들어 많이 주목하는 기업의 역할 등입니다. 조선산업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일까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본 조선산업 100년의 역사를 토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국 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